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어젯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으로 뽑는 비례대표 의석수와 이중 등록제 도입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좁혔습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에 반대했고, 바른미래당은 이중 등록제 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대표는 오늘 오전에 최종談判에 나설 예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르면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경제를 잘 알고 협치에 능하다며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의 적임자라면서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독재 선언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적절성 논란인 것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군 수뇌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고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하루 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찰스 브라운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상주 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 직전에 승용차 한 대가 사고 지점 부근에 서 있다가 사고 뒤에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쇄 추돌과 연관성이 있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들을 차례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회의 날짜와 비서관들의 이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남부에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치면서 시속 최대 250k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어 주민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 겨울 폭풍은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을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어젯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으로 뽑는 비례대표 의석수와 이중 등록제 도입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좁혔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오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3당 대표들이 모여서 마지막 이견을 좁히는 조율을 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이후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온다면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등 4+1 협의체가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과 관련해 단판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어젯밤 9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2시간가량 지속됐지만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제 회동에서는 연동형으로 뽑는 비례대표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석패율제 대신 이중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초안을 만들었지만 평화당이 연동형 캡에 반대했고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캡 의석수와 이중 등록제 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아직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각 당의 대표들이 만나 추가 조율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당 대표님들, 그러니까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 대표님들이 아침에 좀 의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타결을 위해서 더 논의하자,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3당 대표들이 추가 조율을 한 뒤 여기서 의견이 모이면 4+1 협의체는 다시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최종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규탄 대회를 지휘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말 그대로 아스팔트 우파의 모습이었습니다. 황 대표는 한때 집시법 해설서까지 내면서 사회 질서를 강조했던 공안 검사였죠. 한국당 내부에서는 황 대표의 이 같은 투쟁가 모습이 보수 정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턱수염에 깎지 않았습니다. 운동화를 신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연설은 줄곧 투쟁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회 정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규탄 집회를 끝낸 뒤에 2차 규탄 집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과 함께 인간띠를 만들어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국회가 못 열렸죠. 국민의 힘이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살려냅시다. 무한 우리나라 만듭시다. 같이 합시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결정가라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마지막 결정. 황 대표의 측근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직접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집시법 해설서를 펴낼 만큼 집회에 보수적이던 공안 검사가 정치인이 되더니 투쟁가로 돌변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지지자들은 열광할지 모르지만 강성 보수 이미지가 씌워지는 건 장기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발탁한 것은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삼권 분립을 파괴한 독재 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하며 세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제를 잘 알고 풍부한 경륜을 갖췄으며 야당과의 협치에 능하다는 점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선 의원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경력이 있는 정 후보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달랐습니다.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신여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결국 북측 대표를 판문점에서 만나지 못한 채 어제 서울을 떠났습니다. 사흘 동안 공개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끝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미국의 대화 제안을 싸늘하게 외면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비건 대표는 어제 오후 연세대에서 비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농담으로 답을 가름했습니다. Did you get that message from North Korea? You don't look like college students. 정오쯤엔 지난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을 주선했던 스웨덴의 켄트 헤르스테트 한반도 특사와 역시 비공개로 만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언제라도 판문점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연락을 기다린 셈입니다. 하지만 결국 기다리던 연락은 오지 않았고 비건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공항으로 가는 동안에까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1시간 가까이 의전실에 머문 비건 대표는
끝내 자신의 만남 제안을 외면한 북한에 대해 말을 아낀 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Have you received? Do you expect any progress within this year? Why do you think North Korea didn't respond? 사실상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북미 접촉 기회가 이렇게 불발로 끝난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25일을 즈음해 이른바 크리스마스 도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외면으로 밝힌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전후에 당 중앙위원회도 열어 대외 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도 어제 내놓은 북한 정세 전망 자료에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안에 북미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북미 협상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 군 수뇌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고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하루 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찰스 브라운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북한이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꼽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이 전한 브라운 사령관의 예상입니다. 성탄절이 될지 새해 이유가 될지의 문제일 뿐이라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북미 회동이 무산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또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2년 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2017년 북미 대치 국면에서 준비한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할 태세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만반의 대응 조치가 준비돼 있음을 부각함으로써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다만 선물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t is a concern, their rhetoric. We have seen talk of tests. I think that may well be likely if they don't feel satisfied.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며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도 군의 역할은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 기조엔 변화가 없다는 뜻이지만 가시적 비핵화 없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기존 방침 또한 그대로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지난 주말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에 대해서 합동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 사고 직전에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사고 지점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나고 그 자리를 떠난 게 CCTV에 찍혔습니다. 연쇄 추돌과 연관성이 있는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블랙아이스 연쇄 추돌 사고가 나기 직전 승용차 한 대가 사고 지점 부근에 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10분가량 1차로에 있던 중 약 20m 뒤쪽에서 차 20여 대가 연쇄 추돌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는 단독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로인 1차로에 정차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경찰은 해당 승용차가 추돌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운영사 측이 염화칼슘을 사전에 뿌렸는지 등 안전조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제설 차량을 출동시켰지만 이미 사고가 난 뒤였다는 운영사 측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구간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에도 대낮에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운영사는 앞으로 사고 구간에 과속 카메라와 결빙주의 간판, 염화칼슘 자동 분사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숨진 7명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명의 DNA 정밀 분석과 불이 난 차량 8대에 대한 합동 감식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압수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업무 수첩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최근에 송초로 울산시장 최측근을 불러서 조사도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송초로 울산시장의 최측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울산시 고위공무원 정모 씨도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선거 준비 등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송 시장이 청와대 측과 사전에 선거 전략이나 공약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 시장의 업무 수첩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의 수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 문구와 회의 날짜 등이 수차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청와대 비서관 2명의 이름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이 송 시장 측과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오늘 송병기 부시장을 다시 불러 관련 회의에 참석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미국이 겨울 폭풍과 토네이도로 비상입니다. 겨울 눈 폭풍은 중서부에서 동부로 세력을 넓히고 있고 남부에는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최대 시속 250km의 강풍에 3명이 숨졌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루이지애나와 엘라바마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16일 하루 동안 루이지애나, 엘라바마, 미시시피주 등 남부 지역에서 30여 개의 토네이도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심부 풍속이 시속 170에서 250km에 이르는 토네이도는 남부 지역 곳곳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루이지애나의 한 여성은 이동식 주택이 토네이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엘라바마에서는 부서진 집 주변에서 부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300편 이상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풍으로 전신주가 쓰러지고 전력선이 끊기면서 엘라바마 수만 가구 주민들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시시피주 리 카운티에서는 집과 교회 등 건물 60채 이상이 토네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당국은 조지아와 플로리다주 등지에는 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예보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간의 접촉은 이번에도 없었고 이렇게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자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낸 건데요. 역시 미국은 이에 대해서 완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미 백악관에서 반응을 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선임 고문이 현재 시간 17일에 한 말입니다. 켈러앤 콘웨이 고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보이지 않는 한 제재 완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추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히 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무력 시위 등의 방법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행보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그 국방수권법, 하원에 이어서 미 상원에서도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 주한미군 규모는 방위비 협상과의 연계가 될 거라고 해서 우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통과시켰습니다. 국방수권법을요. 앞서 하원도 지난 11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주 목적은 내년 국방 예산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2천 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여 명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모두 47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은 187명, 바른미래당은 7명, 정의당은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총선 기획단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급 지도자들에게 전략적 지역에 출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남권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의 불법 집회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풍계청 등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평균 부채가 8천만 원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40대의 평균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0세 미만에서는 부채 규모가 가장 작긴 했지만 증가율이 23%가량으로 가장 컸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 또 이체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서비스가 지난 10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전면 시행입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운 은행들이 서비스 보완을 해왔습니다. 239만 명이 이 오픈 뱅킹에 가입을 했습니다. 5대 그룹, 현대차, 롯데, 삼성, SK, LG가 가지고 있는 토지 자산이 23년 동안 6배인 61조 원가량 늘어났다는 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 등 비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고가의 패딩을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광주광역시의 한 백화점 명품 의류 매장에서 1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패딩을 훔쳤는데 옷을 입고 자랑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남성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 곳곳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돼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울산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방 안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520광년 떨어진 별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에 각각 백두와 한라라는 우리 한글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 천문학자가 발견한 외계 행성으로 국제천문연맹이 공모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글 이름을 공식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객석의 주류 반입을 허용합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인디 아티스트 공연의 한해서인데요. 내년부터는 작품 특성에 따라서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백두산이 미국과 프랑스, 홍콩 등 전 세계 90개국에 선판매가 됐습니다. 내일 국내 개봉을 시작으로 올겨울 해외 관객들과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서울에서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 등 협상 5차 회의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협상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오늘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협상은 협정 시한인 연말을 넘겨서 내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두 나라 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시안컵 우승을 놓고 오늘 한국과 일본 축구 대표팀이 맞붙습니다. 일본이 골 득실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승한다면 대회 3연패 달성에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첫 국제대회 우승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아침 기온 뚝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가득 유입됐죠. 현재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영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최대 30mm 정도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에는 눈이 최고 5cm가량 쌓이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낮은 일부 산지에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4도, 강릉과 광주가 8도, 대구는 9도가 되겠습니다. 북한도 동해안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5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당분간 영하의 추위 계속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죠?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검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에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한 걸 부인한 건데요. 이를 놓고 검찰이 조작이 맞다고 반박하고 경찰은 또다시 3시간 만에 오류가 맞다고 재반박하고 나서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경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최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는 1988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윤 씨를 범인으로 판단한 결정적 증거인 범행 현장 채모의 국과수 감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과수 감정을 담당한 박사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합하거나 가공, 배제했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이 국과수가 감정 결과를 조작했다고 밝힌 것을 일주일 만에 경찰은 오류라고 표현한 겁니다. 검찰은 몇 시간 뒤 입장문을 내고 경찰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과수가 감정 과정에서 일반인의 채모를 윤모 씨의 채모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수치를 가공해 감정 결과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입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자료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경찰이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반박했습니다. 당시 원자력연구원 분석 담당 박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작이 아닌 감정상 오류를 저지른 것이 맞다고 맞섰습니다. 검경 갈등 양상은 검찰이 지난 11일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확산돼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화성이라는 지역 명칭 대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8차 사건 진범을 이춘재로 결론 내고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 씨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강압 수사를 한 당시 수사관 7명을 직권남용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사건 담당 검사를 영장 없이 75시간 동안 윤 씨를 불법 감금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판교나들목 인근에서 평택과 강남역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광역버스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객 10여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광버스가 광역버스를 앞지른 뒤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이 외국계 투자은행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수십조 원대 채권 발행 주관사를 선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노무라증권 등 외국계 투자은행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차례 채권 발행 주관사를 선정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거치지 않고 특정 증권사들을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컨베이어 벨트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의 다리가 끼었습니다. A씨는 자체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현대제철은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컨베이어 벨트 정기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각 당의 패스트트랙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젯밤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오전 각 당 대표들의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면 이르면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연일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대변인, 어젯밤에 있었던 4+1 협의체 협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저도 공유받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 논의했던 내용들 뭐 재차 점검하고 각 당의 입장들을 조율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원내대변인께서 밝히셨지만 아직까지 뭐 내용을 좁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실제 이견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의 입장이 좀 첨예한 편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오늘 계속되지 않을까. 그 다른 당들이 별도의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받았습니다. 네. 연동률을 적용하는 의석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부분은 뭐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캡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그 비례대표 수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정의당이나 다른 군소 야당들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것 이외에 나머지 제도는 그대로 패스트트랙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정된 비례대표 의석수 내에서 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어차피 소위 말하는 개혁의 정치개혁의 논의에서 일간에서 논의되어 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했을 때는 여러 제도의 조합을 최대한 개혁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해보자는 아니었고 그것들은 이제 어떤 제도와 어떤 제도 간의 그 집합일지 결합이 될지 다시 이야기해서 뭐 캡을 씌운다든지 기타의 방식 등까지도 포함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야당들도 동의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의 진척은 모릅니다만은 어차피 선거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국민들의 요구에 책임감들이 높은 당들이기 때문에 좁힐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들은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김연아 대변인, 지난주 이 시간에는 국회 로텐더홀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맞짱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뭐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었잖아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나오셨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무기한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4시간 농성을 하고 계시고요. 의원들은 이제 한 2개 조로 나누어서 이틀에 한 번씩 당번이 돌아옵니다. 하루는 하루는 주간에 당번, 또 하루는 밤에 야간 당번해서 저는 어제 이제 주간 당번 섰고 오늘은 밤 야간 당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국회가 중립적이지 못한 국회의장님과 또 책임감이 없는 집권 여당으로 인해서 산적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자체를 열어주지 않아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저항밖에는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요.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고 계셔서 지금 뭐 1+4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점차 개혁이라고 쓰고 국민표를 도둑질하기 위한 자기들의 기득권 챙기기 선거법 야합이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예전보다 국민들이 많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 것 같고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공유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뭐 과거보다 투쟁의 강도는 높아졌지만 마음적으로는 많이 힘을 얻고 또 용기도 얻습니다. 네, 4+1 협의체가 어젯밤 협상에서는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뭐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보여져서 이르면 오늘 단일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4+1 협의체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때 예고전을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형식적으로 저희를 부르기는 하지만 저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1+4 협의체에 합의안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패스트트랙에 원래 태운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4월에 그 국회의 혼란을 겪으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선거법이 이제는 그 발의한 본인 자체가 원안대로 상정을 반대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난항을 겪으면서 서로 나눠먹기 위한 표가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의 표심을 진짜 반영할 수 있을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강행 처리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크나큰
정치적 저항 또 국민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저희는 그러한 폭거를 막기 위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1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저항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시행만 하려고 하면 국회의장님께서 정치적 중립을 깨시고 본회의를 열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의장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열었다 안 열었다 막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 보고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실지 협박을 하실지 저희는 어쨌든 내일 만약에 예정대로 저희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어떠한 형태로는 주물럭거려서 이상한 괴물 같은 선거법을 상정을 하신다면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행 방침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필리버스터 회기 결정 안건부터 시도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상천외한 괴물 같은 일은 지금 국회 내에서 의사일정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껌껌이 발목 잡는 그런 행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거죠.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회기 개시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국회법상 명백하게 그것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한 회기 마무리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다음 회기 처음에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당의 회기에 해당 회기에 회기 개시의 건을 다음 회기에 결정을 한다. 시작 자체부터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국회법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와 종합적 해석을 통해서 납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행보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계속 강행 처리라고 이야기하시고 날치기 처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국회법에 근거한 예산안 처리, 그것도 날짜가 늦은 채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선진화법이라고 소위 일컫는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던 그 법률안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절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투쟁을 예고하셨는데 국민들이 점점 힘을 주고 있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가 전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의 절반 정도의 여론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좀 납득할 만한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한술 더 떠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황교안 대표의 국회 안에서의 그 위법한 시위자들에 대한 그런 마이크 잡은 언성들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재철 의원도 예외가 아니셨죠. 지금 오늘 내일까지 예고를 하셨는데요. 비슷하게 국회 담정을 넘으려고 했던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 징역 4년 구형을 받으셨습니다. 그거 감수하고 감행하신 일인지 정말 사상 초유의 의회를 무너뜨리는,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 제1야당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대처와 함께 야당의 자성의 목소리 정말 촉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국회 규탄 집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이야기들이 계속 다른 것들로 넘어가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임시회 본회의를 연기할 생각인지 아니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판단대로 이건 필리버스터에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내일, 이르면 내일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신지 둘 중에 어떤 겁니까? 국회의장님 나름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야기했던 바로 그날도 저는 국회를 열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1의 합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당일은 협의가 이르지 않더라도 의회를 열기로 했던 날이거든요. 네. 특히 필리버스터에 대한 어떤 여야 간의
국회법상의 해석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기존 판례에 의하면은 의장의 자율적인 판단 권한이 있고 이미 국회법 자체에 의해서 명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필리버스터가 안 된다는 지점입니다. 야당이 목리를 부린다 할지라도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후에 국회 절차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4+1에게도 마냥 시간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국회를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앞으로 모든 안건에 있어서 공정하게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른 원활한 의사진행에서 협조하는 태도로 전향된 것이라면 반길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국회의 시간은 여야 공의 누군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늘릴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국민 앞에 있어서 모두가 철저하게 자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임시회 본회의를 계속 늦추기보다는 안 된다고 보고 네. 내일, 이르면 내일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강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진적에 국회는 지금 이런 공전 상황이 사실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통과시켜야 될 법안부터 시작해서 예산 부수 법안에 지금 남은 법안 통과까지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할 때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 네, 내일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참석은 하실 겁니까? 글쎄요, 뭐 당 입장이 아직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희는 참석해서 회계 결정의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의 법 해석을 보면서 참 내정남불이다. 내가 하면 적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다. 우리가 20대 국회를 최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9대 국회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식물국회라고 얘기했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엄청나게 껌껌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국회의장님은 그렇게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를 반면교사 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20대에 들어서는 강행 처리가 정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 그때 본회의 열으셨어야죠. 그리고 어떤 논란이 있어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106조 2에 보면 어쨌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제한된 안건이 있지만 그 금지된 안건에 회기 결정의 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 사무처도 저희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회에서 저항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뭐 그것 때문에 계속 회기가 연결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합의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법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물어붙이는 건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법 해석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건지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에게 마지막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도 예산안처럼 강행 처리하시고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정치적인 책임, 법적 책임 다 묻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 뒷부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서 이재정 대변인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 규탄 집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국회가 정말 한마디로 표현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약간 그 보도상의 왜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상황을 보면 저희가 규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선 규탄 대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의 당원들이나 또 어떤 경우는 그 소식을 듣고 일반인들이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규탄 집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국회 안에서도 농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당원이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국회 안에 들어오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또 밖에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분노 유발자가 되시는 몇몇 의원님들 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의원님들이 지나가면서 뭐 좀 비판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험한 말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시고 과잉 반응을 하신 거죠.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이분들을 과잉 진압하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잉 진압을 하게 되면 반발을 하시게 되죠. 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 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일이 굉장히 크게 번지게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보시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국회 경호처에서 해산을 하라고 강제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얘기에 수긍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랬더니 이제 체포권을 바로 하겠다고 이제 의장님께서 사무처를 통해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셔서 이제 그때 나가서 시민들에게 좀 위로를 하시고 또 그분들은 어쨌든 그분들의 비판과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격려해드렸는데 그것 자체를 무슨 한국당이 이 난잡한 상황에 주도자인 것처럼 지금 왜곡 보도하고 있고 그것을 민주당이 한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오죽 국민들이 답답하고 날치기에 분노하셨으면 대낮에 네. 국회에 이렇게 몰려오셔서 항의를 하시고 그런 야합, 밀실,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는 굉장히 분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행히 아무 큰 사고 없이 지나가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 아주 국회는 살벌해져서 보좌관들조차도 관내에 출입이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그 큰 등치에 그렇게 겁이 많으신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규탄 집회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황교안 대표와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건 좀 공방이 예상되는 주제여서 제가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를 한 차례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대표님.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는 같았지만 말씀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좀 심각한 표현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분노 유발자 의원들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거야말로 매 맞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매 맞을만 했다라는 식으로 폭력을 옹호할 때 쓰였던 논리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을 이야기하면서 큰 덩치라든지 그런 방식의 표현들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명백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님 명의로 국회 각 의원들에게 문자가 통보가 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분들의 구성 면면을 본다면은 이와 같은 상황은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원내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내는 집회 시위, 규탄 집회라고 지금 대놓고 말씀하셨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정책 보고 대회라고 명분은 세우셨더라고요. 하지만 명백히 그것은 집회였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던 것을 고스란히 이명박 박근혜 때로 돌아가 봅시다. 시민들이 했던 심지어 기자회견, 10명 남짓 기자회견조차도 황교안 당대표가 검사로 있으면서 법무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집시법으로 몰아세워서 다 유죄 판결까지 심지어 받기도 했습니다. 그 숱한 역사들의 그런 법 해석들이 왜 황교안 대표는 지금에 와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노총은 담도 넘어보지 못하고 체포된 이래로 당시에 우리 황교안 대표의 지금 계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국회 농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고 버젓이 국회 앞마당까지 들어오도록 조직적 방조를 한 겁니다. 이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의원과 그리고 보좌진에게 행해졌던 그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입니다. 통상 광우병 시위 이후로부터 계속 집회 주최자에게 지금 책임을 지웠던 법 해석 논리가 우발적 상황에 대한 사소한 그 수만 관중애들까지도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원들의 정책보고 대회라고 스스로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각 의원실이 협조한 상태에서는 법률상 명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심지어 정치적 책임까지 물리는 그런 식의 발언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국회를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총선을 의도하시는 건지 정말 총선을 의도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책입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의 반론 여기까지 듣고요. 김연아 원내대변인의 반론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별로 꼴릴 게 없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네들이 과거에 다 하던 것을 자기네들은 적법하고 남들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안에 마당에 들어오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앞에 경호원들이 무슨 일 때문에 간다고 하면 다 들여보내줍니다. 그것을 무슨 저희가 큰 권력이라도 행사해서 드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이제 건물 안에 들어오는 건 좀 틀립니다. 국회 안에 행사가 있어야 되죠. 세미나를 하거나 뭐 정책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이유로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몇 달 전이었죠.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국회 세미나를 하러 왔다고 해서 들렸다가 나경원 원내대표 방에 불법 침입해서 뭐 농성을 하거나 또 폭력을 행사하거나 원내대표실에 기습한 경우는 무지수기수 많습니다. 그때 저희가 국회 사무처에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보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국회 경호처에도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저희가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면은 그리고 누가 지금 다쳤습니까? 무슨 폭력입니까? 말로 좀 오고 갔던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누가 다쳤는지 모르겠고요. 정치인들 무수히 욕을 받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저희 지지자들한테 욕 받고요. 저희 의원님들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 받습니다. 그 욕 받는 거를 무슨 모멸이라고 생각하시면 정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폭력은 다르잖아요. 무슨 폭력이 폭력이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다치셨습니까? 아, 그러면은 전치 몇 주 이상은 폭력으로 인정하시고 안경이 날아가고 머리채가 잡히고 침을 뱉은 그런 상황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 국민이 생생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리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또 사과할 일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을 자꾸만 이런 국소적인 일을 갖고 뭔가 큰 불법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저는 이제 국회의 입법기관, 그러니까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전 의장께서 국무총리로 가는 이 순간부터 국회 위상은 완전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더니 이제 국민들의 저항권까지 무시하는 이런 상황은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제발 더 이상 이런 폭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제대로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릴 테니까 짧게 한 30초 안에 오늘도 역시 30초 드립니다.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십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을 좀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은 없고요.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떨어졌을 경우에 비례대표제로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제 그리고 이중 등록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뭐 제도로 하는 거는 여타의 전제가 된 다른 제도와의 이제 그 조화 가운데에서 그 의미가 있을 텐데요. 석패율제가 영호남 이런 지역주의를 혁파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고 그런 방식 정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비례대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은 저는 중진살리기라는 기존 제도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고요. 다만 한정된 방식의 여러 제도 도입 가운데서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확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연동형 비례라든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몰각시키는 방식으로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야당 복 있다는 얘기 그만 듣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공당으로서 함께 협력할 수 있길 지금도 바랍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 예, 석패율제도 이제 이게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운영이 될 때는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준연동형 비례제로 갔다가 이제는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패율을 원래의 제도적 취지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중진 의원들의 노후보장법, 불로장생법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정치를 강조하고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요구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중진 의원들이 큰 어떤 용기를 주어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양보해도 좀 부족한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살아남겠다고 이 석패율을 끼워 넣는 모습, 저는 국민들은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원래 패스트트랙 안으로 상정하십시오. 그래서 표의 심판을 받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저는 정석이고 그것이 저희가 지난 4월에 그 물리적 충돌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그 패스트트랙으로 태웠던 그것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거부터 저희가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 그리고 이틀 전에 있었던 국회 규탄 집회와 관련된 얘기들을 중심으로 오늘 맞짱 토론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 7명에 대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그리고 강경훈 부사장 등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문건이 만들어졌고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장은 당시 삼성전자의 재무 책임자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화해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장에게 본인이 실제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증거가 명백해 눈 감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노조화의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구속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삼성 에버랜드 노조화의 사건에도 연루돼 실형이 선고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명의 삼성 임직원들에게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3가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화의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는 사측의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이름의 삼성 문건을 저희 JTBC가 6년 전에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재판부가 당시 문건을 이번에 인정한 겁니다. 조직적인 노조 와해를 위한 문건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여성국 기자입니다. 2012년 삼성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만듭니다. 삼성이 설립되고 이어온 무노조 경영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0쪽 이상 문건에는 노조가 만들어지면 바로 와해를 시도하란 조언이 담겼습니다. 문제 인력을 분류해 관리하고 노조 활동을 하면 비위 사실을 모아 징계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JTBC는 2013년 10월 해당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삼성 측은 문건 작성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등에서 추가로 드러난 문건에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문건이 조직적인 노조화해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문건 그 자체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봤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어젯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으로 뽑는 비례대표 의석수와 이중 등록제 도입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좁혔습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에 반대했고 바른미래당은 이중 등록제 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대표는 오늘 오전에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르면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의 적임자라면서 환영했고 자유한국당은 삼권 분립을 파괴한 독재 선언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미국 군 수뇌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고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하루 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찰스 브라운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주 영천고속도로 사고 직전에 승용차 한 대가 사고 지점 부근에 서 있다가 사고 뒤에 떠난 모습이 CCTV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연쇄 추돌과 연관이 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들을 차례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와의 회의 날짜와 비서관들의 이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남부를 덮친 토네이도로 최대 시속 250km의 바람이 불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겨울 폭풍은 성탄절 연휴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남동부 곳곳이 비상입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모두 47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은 187명, 바른미래당은 7명, 정의당은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가 7,910만 원, 8천만 원에 육박하고 40대 부채가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등의 조사 결과로 30세 미만의 청년층 부채는 1년 사이에 2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의 불법 집회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에서 러시아군과 시리아 정부군의 잇따른 공격에 민간인 1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시리아 반군의 거점인 이들립주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에 이어 정부군의 공격까지 이어졌는데요. 특히 정부군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폭탄 공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19명이 숨졌는데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4월 이후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민간인 1,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건물 안에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워싱턴주의 한 의류 할인 매장에 승합차가 돌진한 건데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고 나오던 여성을 태우고 도망치려다가 그대로 매장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안에 있던 손님 11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을 한 남성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운전자와 여성을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주유소에서 위협해오는 강도를 여직원이 막대 걸레로 내쫓았습니다.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직원의 얼굴에 최루가스를 뿌립니다. 시베리아의 한 주유소 내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들어오자 놀란 강도가 또다시 최루가스 공격을 하려는데 너무 놀랐던 걸까요? 얼결에 자신의 얼굴에 최루가스를 뿌렸습니다. 자리를 피하려다 상황을 파악한 여직원은 그대로 매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막대걸레를 휘두르며 강도를 내쫓는데요. 강도는 우리 돈으로 약 13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자전거 사이를 누빕니다.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자전거대회 현장인데요. 주인이 목줄을 놓쳤는지 어디선가 뛰어든 개 한 마리가 신이 나서 자전거를 쫓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자칫 자전거와 부딪혔다간 선수나 개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개는 수백 미터를 달린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해당 개의 주인에게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고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동해안에는 비와 눈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많습니까? 네, 지금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가득 유입이 됐었죠. 네. 오늘 아침 추위가 강해졌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낮습니다. 내륙 곳곳 0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현재 출근길 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영하 1도, 대전이 1도 가리키고요. 남부지방은 어제와 다소 비슷합니다. 전주와 광주가 4도, 대구 6도, 부산이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중부와 남부 지방은 그래도 다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군요. 네, 수도권 지역만 추위가 아주 강한 편입니다. 네, 오늘 낮과 오후의 추위는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쌀쌀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이 4도, 춘천이 5도, 광주가 8도, 대구가 9도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낮에도 찬 기온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죠. 네, 동해안에는 비와 눈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 동해안에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의 경우 30mm 정도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은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산간 도로나 터널 입출구 지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북미 간의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지만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북미 접촉은 아쉽게도 없었고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밝힌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비건 대표가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연말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보도국 다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비건의 중국 방문 소식부터 먼저 볼까요? 네, 최근이죠. 지난 15일부터 17일 이렇게 비건 대표는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아서 북한을 향해서 대화의 손짓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미 국무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비건 대표가 중국을 찾는다라고 조금 전에 밝힌 것입니다. 일치된 대북 대응,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에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대로변에서 10대 소녀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와 16살 딸이 길을 걷다가 뉴욕 도로변에서 납치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뉴욕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화면을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차량에서 남성들이 나오고 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차량 쪽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같이 저지하기 위해서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내팽겨 쳐진 그런 모습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6살 캐롤 산체스 양인데요. 납치당한 소녀는요. 차량 한 대가 설명드린 대로 멈춰선 뒤에 남성들이 내려서 느닷없이 산체스를 차량에 태웠습니다. 산체스의 어머니가 저항했지만 용의자들에 의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공개 수배에 나선 뉴욕 경찰은 총 4명의 남성이 차량에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위터에서 개인 계정을 마련해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상원 의원 출마 방침을 굳힌 것인지 주목되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출마할 경우에 조만간 국무부 부장관 인준이 확실시되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장관 대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미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사흘 동안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은 비건 대표의 만남 제안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비핵화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티븐 비건의 대화 제안을 북측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예, 지금 비건 대표가 한국 오기 전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대화 제의를 이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가 방한할 때까지 아무 대답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끝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도쿄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 본부장은 뭐 언제라도 북한이 뭐 오늘이라도 의사가 있으면 돌아오겠다 이런 이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고위 관계자들 최근에 뭐 잇따라서 비핵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미국의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지난 10월 5일 날 북한이 대화의 재개 조건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또 전쟁 장비 반입 중지 그리고 작년 6월 12일 이후에 추가 제재된 15건에 대한 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비건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은 실현 가능한 단계 그리고 유연한 조치 이런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모종에 좀 더 획기적인 그 답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자 북한은 이제 대화를 거부했고요. 아마도 지금 당 전원회의가 12월 하순에 예정돼 있는데 네.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자신의 갈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찰스 브라운 태평양 공군사령관도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높게 보지는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군사당국자들은 우주 로켓과 어떤 그 군사용 탄도 미사일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관측은 북한이 만약에 쏘더라도 인공위성 발사를 이제 가장한 우주 로켓 형태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시점도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얘기는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시한을 줬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시간을 뒀는데 일주일 정도 앞서서 새로운 도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 하게 되면은 내년 연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내용도 지금 미 군사당국자가 얘기하는 그런 탄도미사일보다는 우주 로켓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게 된다면 미국이 그동안 뭐 쭉 얘기를 해왔던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혹시라도 말이죠. 뭐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간에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단거리 미사일 세트 있잖아요. 4종 세트. 이걸 뭐 동시에 발사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 정도는 있을까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은 이미 4종 세트를 개발 완료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 지난번 이제 일본 담당 부국장도 북한 측에서 얘기를 했듯이 일본 열도를 향해 가지고 그 위협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7월 말서부터 8월 초까지 도쿄 올림픽이 있고 또 우리는 4월 15일 날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이런 단거리 내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이런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미국 주도로 비핵화 협상을 했는데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고 또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 재편 의도를 좀 견제하는 목적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북한이 요구해왔던 제재 완화를 이제 꺼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북미 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네. 미국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제안을 함으로써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견제하는 다시 말하면 북한을 또 달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새로운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연대입니다. 네. 국제연대인데 국제연대의 축이 결국 중국과 러시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제 메시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를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또 자신들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이 어떤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좀 이중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국을 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앞에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일까요? 예, 지금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네. 제재 완화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현재 유엔 안보리 현재 의장국인 독일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건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우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주문도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 정부는 사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발이 다 묶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북한과 미국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로서 현재 뭐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끝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6월 30일 그 판문점 회동 이후에 북한은 우리와 일체 접촉을 네. 반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가 얘기했듯이 어떤 창의적 해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제시하고 이걸 통해서
다시 북한과 대화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또 설득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마련되도록 우리 외교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 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제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두 나라의 의견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협상이 현행 협정의 시한인 이번 연말을 넘기게 되면 내년 초부터 당분간은 미국이 독자 예산으로 주한미군을 운영해야 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비 협상 5차 회의가 진행된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선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협상은 오전 10시 37분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만난 지는 2주 만이고 미국 대표단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지는 한 달 만입니다. 미국의 긴 크리스마스 연휴 등을 고려하면 이번이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협상입니다. 협상은 현행 협정의 시한인 연말을 넘겨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한반도 밖의 미군에 드는 비용까지 내라며 현행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입니다.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내년 1월부턴 우리 정부가 분담비를 한 푼도 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미국이 자체 예산만으로 협상 타결 때까지 주한미군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협상이 늘어질 경우 내년 4월부터 한국인 군무원들을 무급 휴가에 보낼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방위비 관련 한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한국인의 94%가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미국 기관이 한국 국민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여론을 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실내 흡연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된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의 기내 흡연, 또 택시 안에서의 흡연과 관련해서였는데요. 위험할 수 있어서 막아야 할 이 실내 흡연에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이 두 가지 경우는 실내에서 흡연을 하면 위험할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경우인데 네. 먼저 기내에서 일부 조종사들이 흡연을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조종사들이 조종석에서 흡연을 하면서 창문을 여는 겁니다. 비행기 창문을 열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치를 이렇게 만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행기가 급강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어떻게 적발하거나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치를 잘못 조작하면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비행기가 네. 급강하했던 적도 있어요. 장치를 잘못 조정해서. 그럼 지금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두 조종사가 국내 항공사인데 흡연을 해서 걸린 적이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징계 내린 적은 있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단속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 이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법적으로 항공보안법은 승객에 대해서 뭐 금연하도록 돼 있지 조종사나 등 운항하는 사람한테 그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 내에서 자체적인 어떤 단속이라든지 자체적인 징계를 통해서 하는데 서로 지금 모른 척 해버리고 뭐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종석에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빼내는 장치를 담배 연기를 빼는 데 그렇죠. 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율적으로 항공사에서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개정안, 법 네.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항공안전법인데요.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공기를 운항하는 객실 승무원은 승객들도 못 피게 하지만 자신들도 뭐 담배를 피거나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 부분 만약 위반하면 벌금을 2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뭐 통과는 안 되고 있고요. 통과가 좀 된다면 법적인 제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런 법적 제재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근데 실제로 예전하고 달라졌던 게 승객들도 지금 항공보안법에 보면 흡연 못하도록 돼 있고 단속을 많이 하고 처벌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지금 그 항공기 운항자나 지금 그 항공기 사업자 한테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좀 바뀌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 택시 안에서 네. 이제 기사들이 흡연을 한 경우, 뭐 네. 임신부가 탔는데도 흡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차를 운전을 하면서 흡연을 하면 뭐 이거 꺼달라 하면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그렇죠. 안전사고에도 또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네. 택시 운전하면서 뭐 안에 실내 공기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문제는 운전하면서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또 실강에 붙어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얘기하다가 다른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운전이나 여객 운수하는 사람이 흡연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요. 과태료,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고도 없을 뿐더러 처벌이 안 돼서 종종 이렇게 흡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승객이 타는데 택시 기사가 피우는 그 담배 네. 연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도 불편하죠. 있지만 네. 반대의 또 경우도 있어요. 택시 기사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승객이 탔는데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네. 경우. 이것도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건 택시 기사가 영향을 받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만약에 얘기하다면 실랑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아예 법적 단속 규정이나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객을 피는 거에 대해서 택시 기사라든지 자동차 운전자가 피지 말라라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따르지 않는다 해가지고 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또 얘기를 할 부분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파트에서 또 집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규제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민법상 이렇게 냄새 같은 거 오면 막을 방법인데 이 담배 핀다 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소송 비용도 꽤 많이 들기 때문에 다만 공동주택법에 그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 공용 지역이나 이런 데만 해당하는 거지 자신의 집에서 펴가지고 베란다로 올려보내는 거 이걸 막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출을 유례 없이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어제 하루 은행에서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부터 시세에 가깝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거죠. 이현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는 1년 사이 집값이 34%나 뛰었습니다. 건너편 대치레미안 팰리스 가격도 23% 올랐습니다. 이런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내년 보유세는 상한선인 1.5배까지 오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40에서 50%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집이 두 채라면 세금 상한선도 껑충 뛰어서 3,511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내년 공시가격이 약 37% 오르고 세금은 100만 원 넘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시세 9억 원 이상인 아파트부터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높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 수준이었습니다. 내년 4월에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70에서 80%까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에서 30% 이상 오르는 곳들도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단독주택도 시가 9억 원 이상이면 공시가격을 시세의 55%까지 올립니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보다 4.5%, 서울은 6.8% 오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아침 기온 뚝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가득 유입됐죠. 현재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영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최대 30mm 정도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최고 5cm가량 쌓이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강원 산간 지역에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5도, 청주 5도, 광주 8도, 대구는 9도가 되겠습니다. 북한도 동해안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5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당분간 영하의 추위 계속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죠?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어젯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으로 뽑는 비례대표 의석수와 이중 등록제 도입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좁혔습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에 반대했고, 바른미래당은 이중 등록제 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대표는 오늘 오전에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르면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잘 알고 협치에 능하다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여야 각 당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적임자라면서 환영했고, 자유한국당은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독재 선언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미국 군 수뇌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고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하루 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찰스 브라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7명의 사망자를 낸 상주 영천고속도로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사고 직전에 승용차 한 대가 사고 지점 부근에 서 있다가 사고 뒤에 떠난 걸 확인했습니다. 연쇄 추돌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